오늘은 주식시장을 그냥 얘기 드리지는 않고요. 뭐 주식이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이 부분은 사실 단기적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추세적으로는 뭐 조정받았다가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반등이 지속될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는 게 쉽진 않고요. 다만 저는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조정이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건 뭐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주식시장보다는 제가 보는 것 중에 요새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경제지표가 막 혼동돼서 나오거든요.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 안 좋고, 그래서 새로 뭐 연준이 금리를 살짝 내리는 걸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조금 요새 느낌이나 흐름들이 좀 이상하다. 현재 흘러가는 자체가. 그렇게 해서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이게 주식시장이 계속 떠받치고 올라가기가 좀 밋밋한데, 녹록치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의 지표들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그 정도로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복합적으로 이해해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중에서 야, 이거 일반적으로 뉘앙스가 좀 이상하다, 경제 돌아가는 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일단 기사 중에 하나 보여드리면, 이 조선일보 기사거든요. 8월 13일자입니다. 뉴욕의 윤주헌 특파원께서 올리셨는데, 여기 보시면 침체 뭐 이런, 그래서 여행자들이 지갑을 닫는 미소비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날 에어비앤비, 힐튼, 메리엇, 익스피디아 등 여행 관련 업체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침체 또는 약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16번이나 사용했다. 그래서 여행 지출의 붐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들은, 여기 보시면 월스트리트저널은 항공사들은 국내선 좌석을 채우기 위해서 요금을 할인하거나 가을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거나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저소득층은 돈을 다 써버렸고,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있기 때문에 여행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여러 개 줄어든 상태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극가격을 달리고 있다. 또 밑에 보면은 고소득층의 경우 여행은 계속 하고 있지만 테마파크 방문과 같은 국내 여행을 건너뛰고 해외여행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여행업계는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현저하게 그 위아래로 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막 힘들어가지고 계속 쓰러지고 있는 거고, 밑쪽은 그거와 상관없이 지출을 해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혼재된 상황인데, 여하튼 그렇게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이거는 미시건 심리지수거든요. 미시건 심리지수가 추세적으로 계속 다시 내려오고 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요게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요게 현재 상황이고요.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요게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을 합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게 미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는 어떨 것 같아? 라고 기대감도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있지만 들려 올라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 미시건 말고 컨퍼런스 보드가 중요하죠. 컨퍼런스 보드 심리지수인데, 요거 혼합 심리지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반 경직성을 띠고 있긴 한데 위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심리지수가. 그러니까 최근 쭉 빠졌다가 2022년도에 2023년도하고 4년도에 좀 세차게 들리는 것 같더니 그러질 못하고 좀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네, 밑에 보면 얘가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좀 빠지고 있고, 미래 상황은 약간씩 들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된 상황인 거죠. 아마도 미국의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졌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럽이거든요. 유럽의 ESI입니다. 그래서 소비자하고 그 기업하고의 혼합된 심리지수거든요. 밑에 있는 파란색.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이게 고용과 관련된 심리지수거든요. 기대치.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과거에 보시면 고용하고 심리지수가 같이 움직였어요. 두 개가. 근데 최근에 이게 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가. 2022년도 이후에 갈려 있고, 다만 이게 떨어져 있지만 트렌드는 똑같았었거든요. 움직이는 트렌드가. 그런데 올해 들어서 심리지수는, 기업과 가계 심리지수는 버티고 있는데 이 고용과 관련된 기대치는 깨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소비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백선이 있는데, 이 백선을 중심으로는 이 깨진 지가 오래됐고 이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지수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거슬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 데이터인데 중국은 심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요거는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게 한 6개월 이후에 그 내수 소비와 관련된 민간 기업의 기대치예요. 그런데 얘가 올라오다 깨지고 있습니다. 50아래로. 그러니까 그 중국의 내수가 그렇게 기대치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심리지수가. 기업 심리지수입니다. 내수형 기업의 6개월 후 심리지수거든요. 우리나라 거 잠깐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심리지수 기업과 가계의 혼합체가 ESI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심리지수는 소비자 심리지수도 올라오고 있고 보시면 뭐 BSI는 당연히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심리지수는 올라오고 있긴 한데 사실 서민들이 느끼는 이거 외식산업의 심리지수거든요. 얘는 3분기 시점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2분기에 살짝 들렸었는데 3분기에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심리지수를 보면 뭐 예를 들면 강릉이나 이런 그 강원도에 피서객이 없다고 막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론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적자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까지 포함돼서. 근데 우리나라도 소비 심리가 심리 자체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데 실제로 외식 산업이나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심리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자 심리는 개선되고 있는데 판매업자들의 심리는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PMI 지수입니다. 이거 매크로 마이크로에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이게 제조업 PMI거든요. 근데 그 세계의 큰 경제 그룹을 보면 이게 미국입니다. 이거 계속 깨지고 있죠. 제조업이.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유럽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 그 다음에 중국 있죠. 중국도 보시면 3월 이후에 올해 추세적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전부 다 3대 경제 큰 축이 다 깨지고 있어요. 그만큼 제조업 쪽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이게 서비스업입니다. 미국은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널뛰기 강도 5월달엔 셌다가 7월달엔 그 강도가 약간 누그러진 상태인데 조금 전에 봤던 항공운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항공 관련된 거가 나왔죠. 그와 관련된 걸 보면 얘가 큰 폭으로 올라갈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51.4에서 다시 위로 튀어 올라가서 윗단의 확장면에서 버틸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심리지수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좀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고 유럽은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3월 이후에 추세적으로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유럽, 중국 두 개 다 확장면에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그 강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미국은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물동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이게 미국의 그 화물 운송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게 화물 운송이 보시면 개걸음을 치고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요 연두색이 이제 혼합이고 요게 이제 여객이거든요. 사람들 움직이는 거죠. 사람들 움직이는 것도 추세적으로 쭉 늘어나다가 지금 옆으로 기고 있죠. 최근에 보면.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게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화물하고 여객 두 개의 움직임이 특히 여객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계속 속도를 늘리면서 상당히 좋았는데 점점점 그 강도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느는 게 아니고 운임은 화물은 그렇게 된 지가 좀 꽤 됐고 그리고 요거는 교통통계국에서 나오는 데이터고요. 미국에 얘는 물류협회에서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물류와 관련된 게 이거는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이게 7월 달에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보면 밑으로 쭉 빠졌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 물류 쪽을 왜 보냐면 물론 중간에도 이렇게 쭉쭉 빠지다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 전환인지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상황인데 앞에서도 봤지만 물류 쪽도 미국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빨간 거는 북미 대륙의 물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거는 미국의 트럭
미국이 화물 운송하는 건데 미국의 이제 트럭 화물 운송이 아마 운송이 75% 정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일정 부분 잘 궤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깨지고 있다. 물론 최근에 깨지고 있다가 횡보를 걷고 있다는 거는 뭐 쭉 깨지고 있었죠. 근데 옆으로 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도 있긴 한데 강도로 보면 그렇게 트럭 물류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자체 내 물류, 그 다음에 북미, 미국하고 캐나다, 멕시코 이런 쪽의 물류들이 활발하게 현재 막 돌아다니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 나오는 ETI라고 있는데 이게 아마 8개 정도 되는 데이터, 요런 데이터들 요거 요 8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용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 거는 뭐냐면 전체 고용 숫자입니다. 이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요 ETI는 계속 추세적으로 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 고용 수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잡이 그러니까 그 신규 일자리라든가 혹은 뭐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의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종합적으로 이건 템퍼러리 잡에 대한 그 숫자 이런 것들을 뭐 종합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추세를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뜨겁다고 얘기들만 계속 예전부터 해왔지만 사실 점진적으로 계속 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 이게 계속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중간쯤에 있는 게 아닌 패턴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그 온라인에 그 잡 수요 그러니까 온라인 구직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런 것들인데 얘도 추세를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고용 노동시장은 식어가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아직 정점을 지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고용수가 아직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 끝자락에 가게 될 거고 이게 올해 안에 저는 이게 정점을 치고 내려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이게 네덜란드 통계국이거든요. 네덜란드에 여기에 전 세계 무역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전 세계 무역 중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이건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한 물동량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이 2022년도 하반기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랫방향으로 꺼졌던 게 2023년도 후반을 지나면서 좀 위로 올라와서 2024년도에 윗단에서 좀 놀고 있긴 한데 이 강도가 과거보다 세지가 않습니다. 이게 물동량 늘어나는 게. 그리고 이건 통계가 지금 보시면 5월달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아마 2분기가 아니고 1분기 통계까지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분기 통계거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분기 통계가 아니고 월 통계인데 5월까지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이게 그 유엔의 무역 개발 회의 뭐 요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도 보면 볼륨이죠. 이거는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매번 지표가 나오면 그 무역에 대해서 전분기 대비 증감률을 보여줘요. 그런데 최근 이 증감률이 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물자죠. 그 다음에 서비스 관련된 것도 보면 밑으로 쭉 빠져 있어요. 지금 움직임이. 이게 2024년도 2분기 때 움직임이 괜찮다가 밑으로 쭉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거 볼륨 자체는 그러니까 물동량 자체는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었고 서비스 자체는 쭉 움직이다 쭉 빠졌는데 이 3분기 들어서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약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걸 보는 이유는 이거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확정 지표라고 보는 건 아니고 그냥 현재 계속 지표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화물과 서비스의 물동량에 대한 움직임을 보려고 하는 건데 최근 그 흐름이 좀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5월달이니까 지금 우리가 8월이니까 6, 7 좀 늦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이걸 같이 보는데 그 여객, 화물 뭐 이런 움직임들이 점진적으로 미국 국내 자체에서만 약해지거나 북미 대륙 자체에서만 약한 게 아니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이 약간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 다음에 이거는 대만이거든요. 대만의 수출과 관련된 건데 그 대만 수출 중에서
전자제품하고 정보통신 관련된 제품만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여기 표시되거든요. 보시면 작년도에는 쭉 빠져 있어 안 좋은 2022년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올 초에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세졌었거든요. 보시면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쭉 빠졌어요. 6월 달에. 우리나라하고 대만 쪽에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막 공격적으로 하는데,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전자제품 쪽에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과 상관관계가 높거든요. 그래서 대만 거를 보는 건데, 이 강도가 일시적인지는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인데 수출 증가율이거든요. 통관 관련돼서. 근데 이제 증가율 보면 수출 증가율, 수입은 뭐 마이너스 영역대에서 아직은 놀고 있고 추세적으로는 괜찮지만 수출이 쭉 올라왔다가 강도가 약간 위로 뻗는 게 아니고 옆으로 기고 있고, 이거를 금액 지수가 아니고 물량 지수로 보면, 물량 지수는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2.6%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 물량 지수로 보면 물량이 그렇게 세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다만 이건 6월까지 통계고요. 속보치가 7월달 께 나왔거든요. 근데 7월달에 나온 속보치는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이 보시면 기대치는 18.4였는데 실제는 13.9로 기대치보다는 못 미쳤지만 그 이전에 있던 뭐 5%대보다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지표가 7월 지표가 나오면 아마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이 수출의 물량단에서 늘어나는 강도나 수출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이 계속 강해지는 패턴보다는 일정 수준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 중에 LG경제연구소의 아마 조영무 연구원이실 겁니다. 그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유튜브 영상에 나오면 꼭 챙겨보는데, 이제 그분 말씀 중에서 제가 약간 결이 다른 게 있어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미국의 가계의 요게 빨간 게 뭐냐면 이게 요구불성 예금이거든요. 여기 있는 파란 게 이게 MMF예요. 이 두 개가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거든요. 퉁 튀어 올라와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경제가 탄탄한 건 맞습니다. 이것만 보면 탄탄하다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쉽사리 붕괴되진 않을 것이다, 잘 버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DSR을 보면 미국의 DSR도 양간으로 갈라져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총 DSR이 낮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 충격을 받고 있는 영역이 전체 다는 아닙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소득 부분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DSR이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조영무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영역은 그렇게 과거보다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기도 한데, 이거 하나를 더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정기성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정기 예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기간 예금. 근데 이 기간 예금이 쭉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총 은행의 예금 잔액이 나오거든요. 가계에. 근데 이 총 잔액은 보시면 쭉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옆으로 기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그죠? 얘가 추세선으로 붙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과거보다 요구불성 예금이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요구불성 예금이나 NMF나 정기예금 이런 것들이 많은 건 맞는데, 그 강도가 이 두 가지만 보면 안 되고 정기예금에서 일부 빠져서, 정기성 예금에서 일부 기간성 예금에서 일부 빠져서 요구분이나 혹은 MMF 쪽으로 이동해 있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만 보고 판단하면은 안 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과 완전히 반대로 급격히 붕괴될 것이다, 미국 가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총 합을 봐도 일단 추세선상에서 아직 이 추세선상을 그어보면 아직은 이 추세보다는 높은 영역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생각은 거의 비슷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만 보고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일단은 앞에서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 물동량의 움직임이 미국 자체 내도 그렇고 글로벌 무역 전체적인 움직임도 그렇고 이거 좀 전체적인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미국의 고용시장은 뭐
계속 괜찮은 건 맞는데 정점을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PMI 지수를 놓고 보면 뭐 제조업은 아예 박살이 나서 지금 다시 살아나지를 물론 세차게 박살이 나고 있지는 않지. 세차게 내려가지는 않지만 경기 수축 위축을 말하는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씩 흘러내려가고 있고 서비스업도 괜찮은 것처럼 버티고 있는데 조금씩 흘러내려가고 있죠. 미국은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심리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거는 사실 볼 필요가 없죠. 글로벌 경제를 다 보는 걸로 보면 경제 규모가 큰 것들을 봐야 되니까.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뭐 미시건이나 컨퍼런스 보드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통계치가 별로 없어서 내수형 민간 6개월 후의 지수를 보면 그게 50대 밑으로 다시 추세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수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ESI나 이런 것들이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고용과 관련된 기대치는 상당히 안 좋아서 과연 ESI가 계속 잘 버티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는 물음표를 지금 찍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현재 상황이. 여기서 방향성이 아랫방향으로 잡을지 윗방향으로 잡을지에 대한 판단은 뭐 다른 복합적인 거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가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주식시장이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올라온 주식이 충격을 한번 받았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 한 번 더 뭐 일본의 그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한번 일어나면서 세차게 한번 내려왔는데 최근에 그 조정 강도가 너무 셌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일단 반등, 기술적 반등을 하고 한 상황인데 이게 추세적으로 추가 조정이 있을지 올라갈지를 어느 쪽이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건 뭘까요? 요거 그 기술적 지표 보려고 가끔 제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추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사실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좀 안전하다고 잡으려면 저는 지금 얘가 10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내려와서 위로 올라갔거든요. 저는 사실 20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는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내려왔다 그러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는 시점이 매수 시점, 그러니까 5,000대 초반 S&P 500 지수가 5,000 거의 근접하면 이때가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 게 이게 추세적으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환돼서 사실 반등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 하더라도 5,000선 언저리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세차게 이걸 다시 되팔 수 있는 가격대에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 지난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급격하게 내려갔던 요 시기의 타이밍을 잡지 않았다면 여기서 사실은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게 만약에 추세가 붕괴되는 상황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좀 더 내려간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거를 이 가격에 못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돌입할 수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액션을 하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4% 정도로 반등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했죠.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4%를 찍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상황은 이거를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4%를 9월 달에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또 뜬금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전개가 발생하는 과정 중에 4%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거에 대한 확신성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4%를 찍은 것 자체가 과매도가 됐던 것이 다시 과매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매수라고 해야 되겠죠. 채권주에 과매수가 들어오면서 채권 수익이 쭉 내려왔었는데 이게 기술적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일정 수준 위로 뚫고 올라가면 정말 해피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판단이 애매모호하고 9월 달에 실제로 기준금리를 안 올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그 컨센서스가 커지면 그 시점에 한번 위로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이런저런 중구난방의 얘기로 말씀드렸는데 지표 중에서 녹록지 않은 것들만 오늘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